안녕하십니까. 이동주입니다. 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은퇴하고 현재는 바이어하우스 학회라는 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 학회는 지금부터 3년 전에 10월 5일에 학회를 설립했는데, 학회 취지는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어서, 이것이 입법화되면 바로 성교육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체험하고 있고 60년부터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청소년, 소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장래가 걱정스럽고,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시대에 신학이나 교회도 편승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이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이 왜곡되지 않게 잘 보존돼서 전파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힘든 시대에 그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도를 찾고 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경적이고 정말 우리가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적인 신학을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 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바이어하우스 학회가, 바이어하우스 박사님은 독일에서 선교학 교수로 평생 그 학생들과 또 모든 학교에서 사역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적인 선교 신학을 선포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고 알려져 있는 복음주의, 철저한 복음주의십니다.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신학이 보존돼야 되겠기에 구태여 이 학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때는 그 학회 취지와 또 심포지움과 또 몇 달 지나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팬데믹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게 원만하게 되질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신학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 이하 여러 학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해서 강연을 유튜브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할 강의는 첫 번째로 신막스주의와 성정치, 처음 듣는 분들에겐 참 이상한 제목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막스주의, 성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막스주의와 성정치라는 것은 이제 독일 성교육 또는 독일의 실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뭐냐면 칼 막스가 유혈혁명을 일으켜서 단번에 이 세계를 막스주의로 만들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킬 만큼 구차하게 진행되질 않아서 혁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일어날 줄로 알았던 것이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참 그 이념주의자들이 굉장히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빠져나가서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제가 독일에서도 봤고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 자꾸 노인층이 많아지고 또 오래 사니까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대를 이어갈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걱정 근심이 되는 처지에 이 이데올로기 쪽에서는 절대로 그 숫자를 잃어버린다든지 감소된다든지 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유토피아,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그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아주 굳건하게 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전교조가 우리 한국에서 30년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촛불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집중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막수주의, 그러니까 막수주의 다음에 나온 게 신막수주의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계를 막수주의화 하느냐, 공산주의화 하느냐, 이죠. 막수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옛날에는 혁명투쟁으로 해서 부르주아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극민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할 정도로 그 뜻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성,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정말 그 기초 단위가 가정이고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건강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무신론적인 반기독적이고 막수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나 또는 가정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우리가 새 인간을 만들어 보자. 그 새 인간이 어디서 사느냐? 새 사회에서 산다. 그러니까 새 인간이 만들어지면 새 세계가 이루어진다. 옛날의 막수주의는 새 세계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새 인간이 거기서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취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새 사회는 이루어진다. 어떻게 만드느냐? 교육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만들면 된다. 그것을 서구에서 60년, 한국에서는 떠들지 않고 조용히 여성학자들을 통해서 30년, 또 촛불을 통해서 30년 전교조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젊은이와 그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해서 막수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참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뭘까? 이건 전부 새로운 용어입니다. 도대체 젠더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알고 계시겠지만 성이란 말이죠. 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섹스 또는 젠더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보통 섹스로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이 섹스는 생물학적 성으로서 그렇게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죠. 그건 섹스라고 합니다.
근데 젠더라는 말은 요새 현대 언어인데요. 왜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느냐? 근데 지금 이제 내용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겠지만요. 사회적인 개념, 즉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데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성.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여자로 바꾸면 된다. 여자라는 성을 택하면 된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또 수술하지 않고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남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성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바꾸기도 하는 그런 걸 젠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성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죠. 뭐 이성애 하면은 우리가 달을 이자 써서 남자, 여자 전통적인 성입니다. 그런데 양성애 하면은 우리가 양성평등, 남녀평등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이게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요. 양성애는 내가 젠더로 여잔데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면은 제가 남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자에 대해서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제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교육을 받는 동아리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요. 아주 모든 것이 통일돼 있어요. 아주 혼합되고 연합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아주 한 덩어리의 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술사가 거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비둘기들이 되죠. 근데 그것들이 또 어떻게 하면 한 마리의 거위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큰 덩어리 또는 많은 비둘기들의 합체, 하나의 거위 또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을까요? 어쨌든 이 한 덩어리가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나중에 다룰 거고요. 이러한 용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현재는 미국에서 시인한 젠더, 그 성의 종류가 31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64가지, 64가지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성 개념이 현대는 젠더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젠더 이데올로기 하면 그 젠더를 이념이 이용해서 이 세상을 막수주의에서 나온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 지상에 편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온 세계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회, 문화 또는 국가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가정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형성되고 추진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막수주의 때문에 해체당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여성신학은 여성대로 남성 부권주의, 가부장주의 때문에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 거기서 해방되려면 이 가부장제를 부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체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문란이 참 큰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또는 무신론적인 막수주의가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 운동이라든지 젠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법으로 세워서 똑같이 양성애 즉
옛날 말로 양성애, 지금 말로 이성애, 달을 이자 이성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런 성과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법을 세우려고 상당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이러한 잘못된 성 개념이 다음 세대 이후로는 구별이 되지 않고 어떤 성이 바르냐 똑같다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유치원 때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워서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당연하게 인권이라는 테마 아래서 모두 동등하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동성애나 양성애는 이제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하는 그런 양쪽 성을 다 받아들이고 또 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다자성애라고 그래요. 혼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어떻게 그냥 다 묶여서 같이 남성 여성 합해서 하나의 가족처럼 사는 그런 거, 어떤 여러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또는 인정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젠더이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정치와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할 텐데요. 나누고자 하는 테마는 성정치, 이 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성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확산된다는 점, 그 다음에 프로이드 신막수주의가 있어요. 프로이드 막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처음에 창안했어요. 그 사람이 애들을 가지고 도구로 연습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막수주의 실행가들을 또는 혁명가들을 만드는데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60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제 세대, 저의 세대 사람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의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엔이 추진하고 있어요. 유엔이 독일 어린이 성교육부터 모든 각국이 여성들만이 아니라 여성주의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와 또 정부가 또 각 기관들이 성을 중심으로 성평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아주 그거를 첫 번째 모티브로 삼아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가 원조를 구할 때 유엔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 또는 동성애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원조를 해주고 거부한다면 원조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고서 살츠부르크 선언문은 그 베터 바이어스 박사님이 주동하셨고 또 그 힘이 이 세계 반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 주류화, 그러니까 어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간다, 작은 강물이 큰 강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 큰 강 또는 바다 이런 걸 주류라고 그러죠. 바다로 들어가는 제일 큰 강줄기 그런 걸 주류라고 그러죠. 젠더 이데올로기가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학자신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몸도 불편했어요. 뭐 이렇게 층계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다리도 편찮고 그러셨는데 한국에 한 열흘 계시면서 날마다 큰 기관들, 대교회들에 가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분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선교학자가 젠더를 가지고 강연하러 다닐까? 참 이상한 일이네. 이럴 정도로 해서 그때 눈을 좀 떴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5년에 그렇게 다녀가셨고요. 한국에서는 그때서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 박사님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 동의해서 증거한 것이 세계의 혁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이것은 국가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혁명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프랑스 혁명이죠. 그 다음에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경제적인 인간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집단 소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혁명이라는 말이 다 있을까 하겠지만 그것이 사실화됐는데 제일 위험스러운 혁명입니다. 전통적인 남녀 인간을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파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랜스젠더도 성파괴 일종이죠. 타고난 성을 파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남녀 양성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 성이 변화돼야 된다는 건데 남성 노릇도 하고 여성 노릇도 하는 그런 아주 문란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성적인 해방, 성적인 자유 이런 것으로서 생각하고 모든 억눌림에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을 그 방법으로 성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성파괴는 인간 파괴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그들 스스로가 새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유한 인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인간, 억압받지 않는 인간 말입니다. 그것을 성적 부분에서 이뤄 나가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고 쾌락적인 거고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막스주의의 성 정체성 해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주류화 얘기했습니다. 유토피아 막스주의, 칼 막스가 시작한 막스주의의 유토피아는 새 세계를 만들면 새 인간이 거기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성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참고로 성전환 또는 그 성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 정체성을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설명을 했나? 여기 제일 처음으로 성 전환을 시도한 분이 존 머니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존 먼입니다. 이분이 잘 아는 바 같이 쌍둥이 형제 라이머 아기 때 포경 수술을 하다가 그 형이 되는 라이머에게 실수를 해서 그 고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여자로 만들었죠. 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가지고 남자 노릇 여자 노릇하게 쌍둥이를 가지고 실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적인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그는 큰 성공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실은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정서도 그 심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체성 불안으로 그 형과 동생이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환 수술이 성공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수술이었죠. 근데 오늘날 성전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이 성평등법을 만든 나라마다 그 평등의 동성애와 심지어는 동물과의 교합까지 모두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성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적인 타락이 나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못지않는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올 테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체성 파괴자도 스스로는 그런 고민 고통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자살이나 또는 정신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성병, 에이즈 같은 건 물론이고요. 이런 고통을 그들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료 간에도 폭행당하거나 그런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막수주의의 해방론을 나누겠습니다. 신막수주의는 막수주의 후예들이 만든 그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일어난 건데요. 옛날 막수주의는 경제적인 억눌림 또는 착취당한 사람들이 그 착취자로부터 해방을 얻으려는 그런 해방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막수주의는 타자의 결정에서부터 해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여자가 뭐냐? 남자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여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여자라는 형태가 됐다라. 그래서 사회가 만드는 거다. 남이 만든 거다. 그러면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데서 해방을 얻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성에 대해서 나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행동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그들은 해방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종교적인 말로 한다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운동들이 막수주의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3의 혁명이라고 하는 성교육은 조금 복습해요. 자유롭고 평등한 유토피아, 유토피아와 새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한 번도 쉰 일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느냐면 프로이드의 성적인 해방과 막수주의의 교육을 통한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온 세상을 공산화하자 하는 그 도구가 성교육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해 나간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교육은 언제부터냐?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정체성을 파괴해서 새 인간을 젠더 인간, 성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제일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버마스라든지 뭐 마르쿠제라든지 그 외에 동료가 있는데 가장 선두에선 그 대표가 헬무트 마르쿠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르쿠제가 프로이드의 성해방론을 수용했고, 마르쿠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윌헬름 라이히라는 프로이드와 동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막수주의하고 프로이드하고 그 사상하고 합쳐서 프로이드 막수주의 또는 막수주의 프로이드주의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굉장히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배적으로 동성애 운동의 그 원인과 기초와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윌헬름 라이히는 1950년대 사람인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96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비엔나에서도 살았는데 노동자들에게 이런 성교육을 실시하고 피임과 낙태와 출산 문제 등에 관한 성교육을 했다고 그러고요. 뉴욕에서도 유스쿨이라는 데서 심리학 교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57년에 코네티컷 덴버리 형무소에 수감이 됐어요. 망상성 정신병이라는 선고를 받았고요. 그가 거기서 사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는 이 프로이드 막스주의 윌헬름의 사상이 아주 굉장한 파도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아주 대중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쿠제의 심리적 해방, 프로이드의 처방론에다가 또 막수주의를 합한 거, 즉 윌헬름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의식적인 나 생각하고 있는 나, 그것과 욕망적인 그 욕망, 그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고 그것이 나고, 그렇게 해서 괴롭게 하는 또는 억압하는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러한 그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과거의 윤리 때문에 손해봤다, 나는 고통했다,
그런 데서부터 이제 나는 해방된다. 해방됐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그대로 행하고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그거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프리섹스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성으로 제가 계속 들어갔는데요. 아주 초기 가정 파괴 사상을 가졌던 분이 바로 시몬드 보부아르. 제가 뭐 프랑스어 발음 똑똑히 못합니다. 이분이 최초의 여성 학자인데 굉장히 오늘날 진보적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성 신학의 데모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오래된 분이 바로 시몬드 보부아르예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르트르하고 계약 결혼 관계로 살았는데 끝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존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런 거하고 합해져 있는 어떤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사르트르의 사상과 굉장히 많이 친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아르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성의 성을 가부장제 때문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성의 성을 제2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난 성이 있잖아요.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성이 아니고 지금은 여성이라고 만들어진 그 성을 가지고 있다. 남들에 의해서, 즉 가부장제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또는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 그거를 제2의 성이라고 합니다. 즉 여성의 역할은 남성이 요구하는 거, 그걸 하게 돼서 여성이라는 거죠. 보부아르 자신은 사실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냐? 남자에게 종속된 여자는 어떻게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게 여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본질적인 것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여자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건데, 남자가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나는 나를 실현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는 남자가 만들어주는 또는 이 사회가 만들어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를 찾을까 하는 거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주의를 비판하죠. 남자가 자기를 규정했다. 가부장제에서는 여자는 복종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뒤집어 씌운 그것으로 여자는 의심받고 있다. 근데 남자가 가부장제에서는 주체고 절대자고 여자는 타자다. 이런 이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자기를 발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공산당 선언문 내용하고 또 그들이 지향하는 유토피아하고 병행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쫓아내가지고 왕좌에서 쫓아내가지고 자기 완성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자를 바보로 만들었다. 교육을 안 시켰다. 만일 여자들도 남자처럼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을 수 있다면 남자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억압받지 않고.
이건 뭐 우리 구시대적 제가 학생 시절 이럴 때는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속에 그늘같이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 여성 차별이 우리 어머니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심했죠, 사실은. 그래서 여자가 교육을 받으려면 너 기생되려고 그러냐? 노예 공부해. 이래가지고 공부 안 시키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성경을 읽었고, 이렇게 귓전으로 공부 배워가지고 혼나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저의 전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답답해하고 즐거움 없이 낙 없이 살았던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원인이 뭐냐? 그 재산을 세습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가족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가정 파괴까지 나갑니다. 여자가 해방되는 방법은 그런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양보나 개심이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부아르가. 그리고 이제 우리 공산주의 보면 사유재산을 폐지하려고 그러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보면은 처음으로 유토피아 이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전부 유토피아라는 게 이 땅에 미래적인 희망적인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는 없다 해서 우토포스 이룰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완전한 세상을 추구했다가 지금은 더 나은 세상 이런 것으로 좀 뜻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려면 사유재산을 부정해야 된다. 가족도 부정해야 된다. 그러면 한 덩어리 이 세계가 막스주의에 의하면 온 세계가 다 하나의 사회거든요. 국가가 없어요. 하나의 그 사회, 새 사회라 그러죠. 새 국가라 안 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는 국가라는 게 있어야 되죠. 공산주의 딕타토어가 있어야 프롤레타리아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자기네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북한이나 어디를 봐도 베트남이나 어디를 봐도 자기의 내가 잊어버린 누구 와가지고 사유재산 그래서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공유하고 하는데 모든 곳이 망하고 서지 못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딕타토는 보통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모습들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으려면 아내는 남편의 집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제한을 받지 않는 여자, 억압을 받지 않는 여자, 이런 자유로운 여자가 되기를 말하면서 거기에서는 성적인 자유도 말하기 때문에 자연히 낙태 문제까지 다뤘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종의 불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즈비안이라든지 또는 동성애 이런 것도 언급을 했던 거 보면은 상당히 이런 시기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수용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트 밀러. 제2의 성 이거 안 했네. 순서가 제가 준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보부아르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제2의 성 설명했구나. 예, 여자는 타고난 성이 있고 만들어진 성이 있다. 그 만들어진 성을 제2의 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트 밀렛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는 근대 여성입니다. 예, 성혁명이라는 말을 벌써 썼어요. 예. 그래서 막수주의 용어하고 성혁명이라는 용어가 그 여성주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됐는데요. 그 단어들이 막스주의들이 쓰는 흔한 단어, 지배, 권력, 종속, 착취, 투쟁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와 성혁명은 어떤 맥락에서 공산주의 또는 막스주의와 상당히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 밀렛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는 성의 정착이라는 것을 썼어요.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1970년에 출간한 건데 성을 정치적인 면에서 또는 권력관계에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종속, 착취, 가부장주의 뭐 이런 것에서부터 달리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정치, 성혁명 이런 것이 케이트 밀렛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제가 테마로 삼은 게 성정치, 성교육 이렇게 된 것인데 바로 케이트 밀렛이나 또는 오래전에 보부아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렛의 여성신학은 우리가 보면 성의 정치학 이렇게 돼서 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해서 결혼이니 가족이니 이런 권력구조가 생기도록 발전했는데 자연히 종속과 착취 이런 것이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여성들이 겪는 것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넘어가서요. 주디스 버틀러로 들어가고요. 예, 역시 글로리아 스타이너면 케이트 밀렛하고 시몬 드 보부아르를 그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데모다. 그런 여성운동의 데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1956년이면 저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백인 레즈비언이었어요. 교수인데 페미니스트고 소위 이분이 퀴어의 이론가예요. 이 전에는 누가 퀴어라고 했는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퀴어 이론의 창시자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 여성주의자고요. 구조주의가 뭐냐? 성이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까 제2의 성을 얘기한 밀렛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의해서도 그 사람도 구조주의라기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떤 조작에 의해서 여성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성파괴까지 나가요. 이런 불평등에 억눌려 있는 그 성을 해방하려면 구시대적인 성을 파괴하고 이제 그러려면 규율, 율법 이런 것도 파괴해야 되니까 근친상간이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 또 양성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구조, 아버지 어머니라는 구조 이런 영역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공산당 선언문헌하고도 많이 밀접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타가서에서 기르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밖으로 일하러 다 나가고 남자하고 동등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성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인지도 사실은 모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상당히 막수주의하고는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디스 버틀러의 특징은 섹스라는 개념을 안 써요. 전부 다 젠더예요. 그러니까 섹스는 생물학적 몸이고 젠더는 사회적 몸이고 섹수얼리티 하는 것은 성적 욕망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모두 젠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택할 수 있고 뭐 그런 젠더예요. 근데 이제 주디스 버틀러를 제가 성파괴자로 칭했어요. 왜 그러냐? 남자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은 사실이 아니다. 연출이다. 연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전환적인 그런 삶 이런 게 다 하나의 연극이고 이성애, 그러니까 양성애, 그러니까 달을 이자 이성애, 우리가 하나님 만든 그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규정하는 성이 아니고 문화의 산물이다, 우연한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젠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런 삶을 동아리아에서 삶을 사는 그 성적인 현상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덩어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가히 그 공산당 선언문을 봐서도 그렇고 기숙사 같은 데서도 일어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봐서도 그렇고 완전히 하나예요. 남녀할 거 없이 하나예요. 뭐 다른 게 있으면은 혁명을 못하죠.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혁명의 힘을 길러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가부장적인 이성애, 달을 이자 이성애 이걸 비판해요. 그가 쓴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근친상간 그것 죄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파기하고 남자 여자 이런 것도 다 파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을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을 파기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즉 사회학적 성 이런 것에 대한 얘기죠. 사회학적 성에 편승을 두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라고 한다면 내가 여자인데 태어났는데 난 여자다 한다면 그거는 폭력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뒤집어 씌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버틀러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게 뭐라면 바로 무엇이 혁명가가 되게 하느냐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스주의자들이 그 연구를 하려고 처음부터 젠더 시험을 한 거고 젠더를 바꿔서 혼란하게 해가지고 혁명군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씩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이 버틀러 역시 여성인데 어떻게 혁명가가 만들어지냐 하고 연구하고 심리를 파헤쳐서 보니까 박탈당하면 그때 그 심리가 이제 힘들죠. 그런 인간을 혁명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육체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막스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방법 육체정치 사람을 혁명에 가담시키는 길은 박탈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박탈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박탈 무의식은 권력에 예속된다. 권력에 종속된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결론이 뭐냐? 무엇이 정치 투쟁에 적극 개입하게 하는가? 이들은 결론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험과 모든 탈정체성적인 성 그런 걸 왜 하는가? 목적이 뭐냐? 혁명이에요. 그 뜻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치 투쟁에 참여할까? 박탈이라는 것이 어떻게 집단 시위에 몰아넣을까? 어떻게 혁명가가 되게 할까? 이런 연습을 하고 또 관찰하다 보니까 에집트 자스민 혁명 때 시민들이 박탈 감정을 가지고 길로 뛰어나 데모를 하더라. 그리스인들이 재정적인 박탈을 느낄 때 저항 능력이 생기고 뛰어나와서 시위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그 잔인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사람의 육체가 폭력적으로 단기간에 허물어지면 혁명하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탈을 당할 때 쓰러지겠죠. 이 사람을 혁명에 가담시키는 거예요. 목적을 주고 어떤 의무감과 어떤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이용해서 사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버틀러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자신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레즈비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냐 여자냐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격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요. 본질이 파괴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성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 남성들 그 성행위 하는 거 보면 100명, 1000명, 500명 이렇게 상대를 해요. 왜냐하면 관략근이 무너지니까 남성들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막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욕이 막 불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저주죠. 그렇게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든지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저 말이지만 팬티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열린 팬티를 입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자 약속해서 후닥닥 이래 치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중독이라고요.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고민인데, 이거 버틀러 맥락에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버틀러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자신의 고백이 동료에게 배반당하고 학대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존재론의 위기를 느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불확정적인 성정체성, 내가 남자야 여자야, 또 하룻밤 자게 자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젠더 위치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상한 공포감도 있고, 하여간 자신의 몸 때문에 고민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가 쓰기를 젠더와 자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게 공포스럽다. 그리고 커밍아웃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왕따는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에게 배반당하고, 어떤 때는 막 말 안 되는 폭력 행사도 받죠.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고립, 배제당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부터 탈피하려는, 또 정상적인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난을 받는다 또는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폭력에서부터 저항하려는 욕망,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멘트 박사로 들어간다면, 아멘트 박사는 성정체성 파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성정체성 파괴는 인간 파괴다. 인간이 혼란해지고 병리적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성정체성을 파괴할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즐기고 쾌락이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유토피아 사상 어떤 희망을 주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는 인간 파멸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반신적이고 반율법적이고 흉악한 죄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의 학습 목표는 뭐냐?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불안을 야기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 정체성이 불안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하나도 없고 바로 그거야. 그거 내가 바랬던 게 그거야 그런다고. 왜 그러느냐? 그들을 가지고 혁명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착상이에요? 발상이에요? 무신론자기 때문에 아마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본질 이런 걸 파괴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나 일 잘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막수주의적인 정치적인 목적 이게 뭐냐? 새 사회를 건설한다. 완전히 자유하고 성취하고 성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문제는 철없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교에다 집어넣으면 그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꾸준히 또 하고 모든 실습을 겸해서 성교육을 하는데 나중엔 치명적인 성 도착증자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성 전환까지도 하고 치명적으로 성 때문에 살고 성을 위해 살고 성 때문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혁명을 일으키는 도구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좀 이게 동성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인권 문제야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새 도덕과 새 인간을 만드는 거죠. 새 인간이 되려면 도덕이 새로워지고 철학이 새로워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도덕이 파괴돼야 되고 뭐예요? 무법주의자들이 되죠. 근데 법이 하나 있어요. 동성애들 간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허락해야 같이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허락할 여부를 받을 수 없이 이들은 중독에 취해 있기 때문에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도 어떤 다른 측면의 사회주의죠.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달한 사회주의죠. 근데 이제 남녀 학생들이 그냥 친구들이 그 윌트에라고 해가지고 그 자연적인 부부, 야생 부부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같이 살아요. 결혼 안 하고. 그러고서 같이 또 성행위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벽이 얇아서 다 무슨 이상한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러면 그들의 도덕이 그거예요. 나도 동의하고 쟤도 동의했다. 나도 좋고 쟤도 좋았다. 뭐가 잘못됐니? 하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성문화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유학 시절에 벌써 수십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학문이 새롭고 윤리가 새롭고 그건 다 옛날 거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 추구적인 그런 결과, 성혁명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혁명의 결과 이혼과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과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가장 비참한 피해자들은 어린애들이고 수백만 어린애들이 깨어진 가정에 살거나 가정을 떠나고 깨어진 가정 출신들은 정신질환과 소년 매춘, 불량청소년, 젊은 또는 중년 범죄자들이 발생하고 교회는 반종교적 막수주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윤리는 무너지고 막수주의적 여성운동은
산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태아를 낙태시키고, 이런 태아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것이 독일에서 3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제가 있을 때는 독일은 낙태법이 없어요. 그래서 낙태를 못하고, 어찌다 낙태를 해야 된다면 외국으로 가요. 뭐 덴마크로 간다든지. 근데 이제는 막을 길이 없이 낙태가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 금년에 우리 한국에도 낙태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예. 그래서 제가요, 이거 하나만 하고 시간을 우리 곽 교수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 대법원에서는 어떤 이 동성애법이 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성애 반대자는 투옥해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죠. 미국이 기독교국이었는데, 퓨리탄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였는데, 동성애 확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투옥시키는데, 이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콜로라도주의 유명한 제과점 주인 필립스가 게이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살이 해야 됐고, 그 큰 유명한 케이크 집은 파쇄당했고요. 그래도 신앙 영심을 지켰다는 거. 또 오바마가 대법원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켄터키주 서기관은 투옥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그 서기관이 동성 커플한테 결혼 허가증 발급할 때까지 그녀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해서 투옥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동성애 이것이 교회로 침투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동성애 결혼도 인정해라. 그 동성애 목사 안수도 인정해라. 그리고 얘들을 갖다 기를 수 있게 해라. 입양권을 달라. 그리고 동성애자한테 안수 주라. 이런 식으로 교회에 도전해 오고 있고요. 만일에 동성애법이 입법화된다면 이것을 거부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용량이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칼 막스는 사탄 숭배자였기 때문에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학 논문을 아주 그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하자가 없는 확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 종교학 교수님이, 종교라면 독일에서는 이슬람교 외엔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대학교 가가지고 헤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사탄교에 입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송까지 받고요, 거기서 혈서까지 쓰고요. 그래서 사탄은 그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지만 죽으면 내 영혼은 나한테 오는 거다라는 그 혈서를 받아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칼 막스는 유실론자였고, 하나님도 알았고, 이 지옥도 알았고, 마귀도 알고, 천국도 알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전에는 하늘에 속했지만 이제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됐다 하는 시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짓을 전해서 결국은 이 막수주의는 유실론이 아니고 완전히 철저한 무실론이어서 칼막사기로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실론자들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 무서운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서도 양심을 죽여요. 교육하다가 양심을 죽여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죄인을 만들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표 파괴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는 문제, 그는 누구든지 회개만 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썼어요. 시간 많이 가서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 각 교수님한테 물려드립니다.